자원봉사를 하는 일은 크로스핏이나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할 때만큼이나 몸과 뇌에 도움이 된다. 타인을 위하는 일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이타심을 발휘할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고 좋은 기분을 유발하는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조화롭게 쏟아진다. 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타적인 행동은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을 낮추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 행복을 위하는 만큼 타인의 행복을 위한다면 내면의 힘이 무한히 솟아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문하나의 소리책방입니다. 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주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입니다. 제목을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집어든 책이었는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빨리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하고 중요한 행복의 비밀을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자 2명이 저자로 참여했고요. 이들은 대단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려서 타인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 베풀고 공감할 때 실제로 고통을 덜 느끼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역시도 중환자실 의사로 재직할 때 죽고 싶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힘들었던 본인의 삶이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더불어 1000편이 넘는 논문을 검토하면서 알게 된 행복의 비밀과 또 그 실천 방법을 책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고 유용한 내용들이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들 살펴볼게요.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저는 스티븐 트리지악입니다. 스티브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스티브는 2명의 저자 가운데 1명이고요. 의사면서 1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환자를 치료합니다. 집중치료 병동에 인노라면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많은 환자와 정말로 만나지는 못하는데 보통 제가 등장했을 때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들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집중치료 병동에서 일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생명이란 실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19살 환자가 우리 병동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홀로 딸을 키우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딸이 당신의 유일한 아이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며 우주의 중심인 그 아이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료계 종사자는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는 현실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증상은 이인증,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거나 실감이 따르지 않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또 감정 소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한 기분 등입니다.
저는 이 증상을 전부 겪었습니다. 의사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이고 번아웃 증후군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가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으며 방향을 돌리지 못한다면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짓눌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둔다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게는 부양해야 할 아이가 넷이나 있고 갚아야 할 대출이 있으며 의사는 평생 직업이니 말이죠. 하지만 제 상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환자를 위험에 몰아넣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매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즈는 이 책을 공동 집필한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매즈는 함께 공감과 이타적 행동의 효능을 연구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매즈는 치명적인 수렁에 빠져있는 저에게 구명줄을 던져준 셈이었죠. 매즈와 저는 의료 분야의 구글이라고 할 만한 팻에 대해서 논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가 다른 연구로 또 다른 연구로 이어졌고 총 1000건이 넘는 논문 초록을 검토했습니다. 연관성 높은 연구들을 모았더니 처음에는 한 줌이던 데이터가 280건을 넘게 늘어났죠. 공감에 관한 연구를 이처럼 총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그 결과 대단히 반직관적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연구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감은 건강과 행복의 열쇠이며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득을 얻는다. 여러 연구를 이어서 살펴보는 내내 거듭 놀라면서도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치료할 방법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고 더 많이 공감하는 일이었습니다. 공감의 힘은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40초만 더 공감해도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물리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고 더 빨리 회복했으며 의사도 번아웃을 덜 느꼈죠. 공감은 모두에게 방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 고무된 저는 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대신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네고 무엇이 제일 걱정되는지 묻고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과로에 지친 동료를 배려하고 양보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자 빠른 속도로 무기력의 어두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신뢰와 친밀감을 느꼈고 그것이 든든한 껍질처럼 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는 일과 삶에 대한 의욕으로 이어졌고 저는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게 의도적인 공감을 실천하고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과학에 따르면 주는 것이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공감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특효약입니다. 당신이 외롭고 우울하거나 공허하고 암울한 상태라면 혹은 지겨운 일상에 소진되어 당장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직관에 반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나를 돕는다는 목표를 놓아버림으로써 나를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진짜 행복을 찾는 법.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저서 긍정심리학에서 이런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는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좋은 삶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삶에서의 행복은 짧고 얄팍한 기쁨을 주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두 번째 길은 무언가에 깊게 몰두하며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상태. 즉,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설명한 몰입과 같은 상태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며 완전히 집중할 때 몰입 상태에 머문다. 이때는 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적인 야망에서 자유로워져 몰입의 행복을 느낀다. 마지막은 의미 있는 삶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 타인을 돕고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발견함으로써 깊은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삶이다. 셀리그먼은 이 3가지 길이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5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쾌락 추구는 삶의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몰입을 추구하는 삶은 만족도에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만큼 압도적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좌우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몰입과 의미가 부재했다. 상실과 비통함, 그 문제 밖으로 떠오르기. 작가이자 기업가인 밥 버포드는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저서 하프타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버포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종 타인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라는 처방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 문제 밖으로 떠오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타인을 돕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들을 잃은 깊은 비통함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그때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타인 집중은 슬픔에 잠식된 감정 체계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했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보통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가족들, 유족은 끊임없이 위로를 받는 쪽이 된다. 공감과 위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무언가를 주는 일은 상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테퍼니 브라운과 동료들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실감과 비통함을 느끼는 성인 289명의 심리적 회복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살아남은 배우자는 타인에게 오히려 조언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타인을 위하는 행동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뒤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느끼는 비통함과 심리적인 고통이 더 빠르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실을 경험했거나 깊은 상실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면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지닌 사람에게 지지와 지원을 줌으로써 나 또한 치유될 수 있다. 이타적 행동은 어떻게 몸과 뇌를 바꾸는가? 우리 몸이 기계라면 뇌는 이 기계를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컴퓨터다. 그리고 공감과 이타적인 행동은 정교히 정제된 고급 연료처럼 이 둘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증거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일은
크로스핏이나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할 때만큼이나 몸과 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타인을 위하는 일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근거가 무엇일까? 이타심을 발휘할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고 좋은 기분을 유발하는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조화롭게 쏟아진다. 이른바 호르몬계의 판타스틱 4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경 호르몬은 우울, 불안처럼 삶의 만족감을 빼앗는 다양한 심리적인 고통을 예방하고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 심장병이나 만성염증을 막는 역할을 한다. 즉, 신경심리학적, 생리학적 손상을 막아 뇌와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어디선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본 이 호르몬들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이 호르몬을 흘러넘치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 번째, 엔돌핀. 엔돌핀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울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고 고통과 불편을 없애고, 그래서 종종 몸에서 나오는 천연 아편이라고도 부른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행복감인 헬퍼스 하이를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달리면 헐떡이는 괴로움을 지나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엔돌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1988년 뉴욕시 건강증진개발원의 책임자이던 앨런 룩스는 기사에서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그는 격렬한 운동에서 느낄 수 있는 러너스 하이와 헬퍼스 하이의 유사점을 이야기했다. 그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 참가자 1,700여 명을 조사했는데, 참가자들은 타인을 돕는 일이 활력을 준다, 더 차분해지고 덜 우울해진다, 자존감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록스는 타인에게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하는 엔돌핀이 신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해독제라고 설명했다. 엔돌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차단한다. 인간은 호르몬 시소를 타고 있다. 즉, 엔도르핀이 올라가면 코르티솔은 내려간다. 헬퍼스 하이의 장점은 러너스 하이, 달릴 때 느끼는 도취감보다도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달리기를 마치면 엔돌핀은 즉각 멈춘다. 하지만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며 떠올릴 때마다 보상 중추를 활성화하고 기분 좋은 회상에 젖게 한다. 우리는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신체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운동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타인을 돕는다면 땀을 전혀 흘리지 않고도 엔돌핀을 쇄도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도파민. 도파민은 중독성 높은 쾌감 호르몬이다. 초콜릿 케이크를 크게 베어 물고 좋다 느낌이 드는 건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나와 즐거운 감각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뇌는 도파민이 유발되는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보상을 추구하는 순환고리를 생성함으로써 같은 쾌감을 반복해서 쫓게 된다. 도파민은 무척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거나 섹스를 하거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예컨대 도박 같은 경우죠. 마약성 약물을 복용할 때도 분비가 된다. 어떤 학자는 도파민을 뇌에서 나오는 코카인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다. 도파민에 대해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도파민은 좋은 행동과 좋은 기분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 뇌의 보상체계는 타인, 그것이 혈연관계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인의 혜택을 위해 희생을 할 때도 작동한다.
이처럼 설계된 이유는 배려심과 이타적인 행동이 진화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는 일은 종의 생존을 보장한다. 연고의 저자는 타인 중심적인 행동이 진화라는 방앗간에 꼭 필요한 곡식이며 이 행동은 넉넉한 도파민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도파민이 주는 감각은 습관과 중독을 형성하는 기반이다. 이타성을 발휘할 때 유발되는 도파민과 그것이 선사하는 희열감은 온갖 건강하지 못한 자극에 중독되어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종류의 쾌감이다. 당신이 이 쾌감에 중독되기를 권한다. 세 번째,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사랑, 믿음, 우정 같은 감정과 안정감, 소속감, 유대감을 생성한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고 침착함과 자신감을 복구하며 혈압을 낮추고 고통을 경감한다. 옥시토신을 촉발하는 요인은 친밀한 관계다. 옥시토신은 아이를 분만하거나 모유 수유 중에, 또 연인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과 중요한 순간을 공유할 때,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줄 때 분비된다. 심지어 관대한 행위를 목격하기만 해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치솟는다. 옥시토신을 즐길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 친밀함에 둘러싸이는 느낌이 든다. 스테파니 브라운과 동료들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타심의 작동은 유아와 보호자가 맺는 신경생물학적 유대와 비슷하다. 보호받는 아이나 도움받는 사람이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진정으로 의욕을 갖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돌봄 의욕 구조의 기름칠을 잘하면 옥시토신은 계속 흐를 것이다. 이러한 옥시토신 중독은 위험하지 않다. 옥시토신은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제공하는 데 더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번째,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상처를 더 빨리 낫게 하고 이완과 집중을 돕고 불안을 조절하고 안정감과 행복감과 자신감을 준다. 우울증에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프로작, 졸로푸트 등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뇌 안에 세로토닌 수준을 높이는 약이다. 세로토닌은 누군가를 돕고 그 덕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나 타인을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 흘러나온다. 상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려 가족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가르쳐준 후배나 제자가 목표를 달성할 때 등이다. 작가 사이먼 시넥은 이런 면 때문에 세로토닌을 리더의 화학물질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깊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도와 그가 나름의 결실을 거둘 때 세로토닌이 쇄도하며 가슴이 터질 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관계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사는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가족, 룸메이트, 직장 동료를 돕는 일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나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모아 버리자. 말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감사를 표현하고 정확히 칭찬하자. 이렇게만 해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시동을 걸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커 컬트너는 한 연구에서 연인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소하게 희생할 때 얻는 내적인 보상, 상호 간의 힘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연인 69쌍에게
2주 동안 매일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하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치우고 의미 있는 대화에 집중하기, 먼저 저녁 차리기, 마중 나가기, 응원 보내기 같은 일 말이다.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희생을 하는 동안 연인은 긍정적인 감정과 감사함을 느끼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온종일 높게 이어졌다. 유타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기혼부부 1365쌍을 조사하여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존중과 애정을 보이며 배우자의 허물과 실패를 용서할 의사가 있는 커플은 결혼 만족도가 더 높고 더 적게 싸우며 이혼할 가능성이 적었다. 일상적인 배려의 효과는 길다. 노인부부 4,474쌍을 8년 동안 추적 연구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삶의 만족도가 한 단계 높으면 다른 쪽의 사망 위험이 13% 낮았다. 즉, 배우자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다라는 오래된 격언은 배우자가 행복해야 행복하고 장수한다라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우리를 죽인다. 영국과 일본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다. 이들은 고독사와 자살, 운둔형 외톨이를 추적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등장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직업일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부족이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타적인 사람은 외로울 가능성이 적고 이기적인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외로울 가능성이 크다. 외로움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우리를 죽인다. 심장 건강과 혈압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자들이 50세에서 68세에 이르는 다인종 참가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5년 동안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연구를 시작할 때 외로웠던 사람이 나이, 성별, 인종, 복용하는 약, 성격 특징 같은 요인과 상관없이 수축기 혈압이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 16건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영국의 한 메타 분석에서는 외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이 30%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브리거명대학교 심리학자 줄리엔 홀트룬스타드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다. 그에 따르면 외로움으로 사망할 위험은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울 때와 비슷하며 고혈압의 비만일 때와 비견할 만하다. 전염병학 데이터로 볼 때 질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으면 건강과 관련한 위험이 감소하고 빈약한 사회적 관계마저도 적게 맺으면 그 위험이 증가한다. 이 세상을 건강하게 누리며 오래 살고 싶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자. 우리가 내리는 처방은 이렇다. 관계에 자신을 투자하자. 주자. 돕자. 헌신하자. 외로운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빨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의 행복을 지원하자. 그 다음에 이를 습관으로 만들자. 로버트 이야기. 우리 병원에 매우 특별한 두 의사, 알렉산드라 레인과 제니퍼 아브라친스카스는 이동식 집중치료 병동이라 불리는 외래 환자 전문 진료소에서 근무한다. 이 진료소는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문으로 돌본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심각한 질환을 제때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많다. 어느 날 병동에 로버트라는 중년 환자가 찾아왔다. 로버트는 50대에 가까워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응급실을 찾았고 보통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심각한 고혈압, 심장병, 알코올과 약물 남용, 어린 시절 경험한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혼자 나이든 어머니를 돌봤는데 어머니 역시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로버트는 안과 질환이 있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는 터라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다. 로버트는 점차 고립되었고 좌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자신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레인과 아브라친스카스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은 로버트에게 빈곤과 중독,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것을 권했다. 로버트는 치료를 받는 동시에 타인을 돕는 일을 병행하며 점차 건강해졌고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꼈다. 그는 보람과 활력으로 일상을 채우며 수년 전에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과 자신을 잘 돌보겠다는 동기를 되찾았다.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중독된 약물 사용을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또렷한 정신으로 치료 계획을 엄격하게 지켰다. 처방약을 한 회분도 빼먹지 않았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잡은 약속을 전부 지켰고 마침내 필요했던 안과 수술을 받았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이타적인 행동이 강력한 치유력을 지닌다는 사실, 타인과의 관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다. 레인과 아브라친스카스는 로버트가 나아지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치료 활동을 개발했다.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로버트는 여전히 만성질환을 앓지만 한밤중에 병원을 입원하는 일은 현저히 줄었다. 건강은 물론 삶 전체가 달라졌다. 삶이 괴롭다면 내게 의미를 부여해줄 목적을 찾아 헌신해보자. 삶의 목적은 선순환 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자. 성공을 쫓으며 돌진하는 삶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고 옆을 보자. 스파이더맨은 말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겠다. 큰 목적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큰 힘을 얻는다. 제대로 묻기 그리고 함께 침묵하기. 아무리 신경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심전심은 가능하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묻지 않으면 도울 기회를 놓친다. 이와 관련해 콜로라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매우 놀랄만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응급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카드를 배포하고 답변을 살펴보았는데 환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걱정하는 점은 애초에 그들이 응급의학과에 오게 된 이유와 거의 관련이 없었다. 초진 기록에 따르면 흉통이 주요 증상이던 45세 남성은 이렇게 썼다. 마약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생겼음. 병원에 다시 오고 싶지 않지만 오지 않을 수 없음. 질출혈로 병원을 찾은 27세 임신부는 이렇게 썼다. 다시 우울증을 겪고 싶지 않음. 유산은 괴로움.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나 심각한 위험, 우울증을 다루기는커녕 발견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지나쳤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환자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알게 된 후로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었는데 종종 예상과 벗어나는 대답에 충격을 받고는 했다. 하마터면 환자들이 속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뻔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충분히 신경 써서 물어볼 때까지는 말이다. 일명 스트레스 박사인 한스 셀리에는 도와드릴까요? 또는 제가 해드릴 만한 일이 있을까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이 듣는 사람의 귀에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라는 요구로 들린다는 말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상대의 얘기를 듣고 싶다면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도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계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가.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것부터 시도해보자. 요즘 잘 지내지? 라고 하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자. 무엇이 가장 즐겁거나 걱정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이야기를 알게 될 터고 도움을 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문하기가 부적절한 상황도 있다. 예컨대 스티브는 중환자 집중치료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종종 치료할 방도가 없는 심각한 예후를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말로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위안을 줄 수가 없을 때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나타나서 입 다물기다. 정막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있을게요. 저는 여기에 있고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없이 말하는 방법이다. 질문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말을 거는 일이 두려울 수 있다. 막상 그의 이야기를 듣게 돼도 내가 도와줄 능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해결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항상 해법을 떠올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피상적인 질문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걱정을 얼버무리지 말고 제대로 질문하자. 그럴 수 없을 때는 함께 침묵하자. 묻지 않는다면 공감의 기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놓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미소가 생명을 구한다. 자살행동치료 전문가인 토머스 조이너는 저서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에서 한 남자의 유서를 인용했다. 나는 다리로 걸어갈 것이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이라도 내게 미소 짓는다면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운명을 건 산책에서 그를 스쳐간 사람들은 그가 어떤 고통을 짊어졌는지 몰랐다. 어쩌면 정말로 다리로 가는 동안 다정한 한 사람을 마주쳤고 그가 잠시 미소를 보냈다면 남자는 그날 삶을 끝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리로 가는 길에 있는 셈이다. 내가 위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을 지나는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다면 서로의 먹구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그리하여 상대를 알아본다면 공감과 미소 같은 사소한 몸짓으로 서로의 삶에 햇살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고양감 느끼기. 고양감은 일종의 정서 상태로 선행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목격할 때 정신이 북돋아지는 느낌을 말한다. 진심으로 타인을 염려하고 위하는 모습을 포착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기분 좋은 감각이 번지며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겨난다. 이때가 고향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끔찍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 차갑고 역한 느낌이 가슴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회적 혐오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교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개인의 도덕적 기반을 연구한다. 그는 타인이 저지르는 선행 혹은 악행을 보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내가 발휘하는 이타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남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받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이트를 비롯하여 동료 과학자들은 그 공백을 메우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이타적 혹은 이기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가 주장하길 사람들은 고향과 타락이라는 하나의 축에 분포한다. 내가 이타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축을 쭉 올라가 고향감을 느낄 행동을 할 동기를 얻을 것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 곁에 있다면 서서히 축의 아래로 끌려 내려갈 것이다.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추락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다니 하며 깨달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이타적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 공명한다. 그의 사회 관계망에는 공감과 배려가 퍼져나갈 것이다. 서로 돕는 작은 물결은 모여서 해일이 된다. 고향감은 냉소죄를 치료하는 힘이며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그리하여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는 순진한 낙관론도 우리의 의견도 아니다. 고향감의 강력한 잠재력과 과학이 뒷받침하는 진정한 힘이다. 공감은 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어릴 때 인간의 뇌가 백질과 회백질, 신경세포와 혈관으로 구성된 지방 덩어리라고 배운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근육에 더 가깝다. 몇 달 동안 팔 운동만 한다면 팔뚝은 거대해질 테지만 배나 다리의 근육은 변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의 일부를, 예컨대 긍정적인 정서와 유대감을 담당하는 영역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 영역은 더 강하고 커질 것이고 부정적 정서와 무관심을 관장하는 영역은 쪼그라들 것이다. 우리는 뇌를 단련하고 연마하여 이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다른 누군가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뇌는 타인 중심적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쓴다면 뇌의 이기심 근육이 강해진다. 마하트마 간디는 언젠가 말했다. 공감은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이다. 뇌는 벽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찰흙덩어리에 가깝다.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뇌는 물리적인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에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과 도전, 환경, 수행 요구에도 뇌는 변화한다. 한때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나이가 지나면 뇌가 고정된다고, 늙은 개는 세제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의 두뇌는 역동적이다. 나이가 들면서 다소 기능이 감소하긴 하지만 평생 신경 발생, 그러니까 새로운 뇌세포의 형성을 경험할 수 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런던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마치 혼란스러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도시다. 이곳에서 택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길 찾기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3, 4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덕분에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그 미로 같은 길을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게 된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소속 연구자들은 MRI 촬영을 이용해 노련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뇌에서 공간관계와 공간기억을 담당하는 후방 해마가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복잡한 길목을 외우고 손님의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계산해 운전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구에 매일 노출되다 보니 그들의 뇌 구조가 바뀐 것이다. 이 연구는 고정된 뇌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내 힘을 확신하기. 권위, 우월함, 영향력, 부유함 등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힘이다. 이처럼 외부에 존재하는 힘은 만성 스트레스와 전신 염증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한다. 우리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생성되는 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힘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부심, 희열감, 친밀감, 헬퍼스 하이를 유발하는 유일한 원천인 호르몬을 활성화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거나 동료에게 커피를 사거나 가치 있는 이상에 기부하거나 사랑니를 뽑은 친구를 집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줄 때마다 이 힘을 발휘한다. 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타적인 행동은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을 낮추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 행복을 위하는 만큼 타인의 행복을 위한다면 내면의 힘이 무한히 솟아날 것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하나의 소리책방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